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을 맡은 한수정입니다. 주유소 2부에서는요, 수석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앞에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시장이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도 늘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방송하고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지금 같은 조정에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 있게 여유 자금을 마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주인공 누구인지, 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들려주실지 그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박원재 위원님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죠?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로도 찍고 간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의지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진짜 시장이 오늘 정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도 많고 전략들도 궁금한데 일단 어떻게 시장 분석하셨는지 들어볼게요. 패닉셀이죠. 패닉셀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냐면 연초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드렸던 말씀이 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 연준이 달라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준은 든든한 형님이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나타나서 마음껏 통화를 밀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죠. 네. 이러한 스탠스는 작년 초에 CPI가 5.8% 급등할 때 일시적이다. 지금의 물가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물가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이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연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스탠스를 조금씩 바꿨는데 11월 FMC에서 이제 살짝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금리 인상 얘기를 했는데 1월 달에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QT까지 하겠다.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만만치 않다.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데 양적 긴축까지 받아들일 시장은 안 된다. 지금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되고 서서히 레버리지나 이런 건 무조건 안 되고 현금 비중을 웬만큼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는 하나만 오지 않고 따라서 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진 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졌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빠진 거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힘을 보탠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결국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를 대응을 할 때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대응이 안 돼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정이 다 틀릴 거예요. 왜 주식 시장이 이제 일률적이지 않냐면 투자자가 다 사정이 틀려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틀리냐면 투자 자금의 성격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가장 급한 사람은 신용을 쓴 투자자가 빚으로 투자한 사람 또는 기간이 정해진 용처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한 분들은 사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유 자금으로 했거나 내가 투자 자금의 일부만 들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예요.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의 특징이 변동성, 위험자산이라는 거죠.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거냐? 변동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해요. 이 변동성은 아래로의 변동성만 변동성으로 보지 않고 위로의 변동성도 변동성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 장 마칠 때 월봉으로 8개의 양봉이 세워진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국내 코스피 사상 기록입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려서 7, 9한 노린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니 이제부터는 조금 스탠스를 낮추는 게 필요하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7개월을 다시 하락을 합니다. 12월 달에 양봉을 세웠지만 1월 달에 이미 그 양봉을 다 잡아먹고 내려가서 저점을 깨고 있죠. 특이한 거는 지금의 낙폭 기록은 금융위기급 낙폭이에요. 금융위기급 낙폭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15% 이상 폭락하는 예는 금융위기에는 없었어요. 그럼 냉정히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냐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금융위기라는 거는 시스템 위기든지 경제가 완벽한 하강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경기가 하강을 확인하려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 우리는 하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직 아니죠. 지금 분기에 역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성장세가 주춤해서 피크아웃 얘기는 할지언정 역성장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의 반응은 과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과한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만큼 직전의 파동이 엄청나게 많은 강력한 정책을 동원했는데 이 정책을 지금 뒤집어 버리니까 이 뒤집는 속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그 속도가 뭐냐 하면 원래 1차 때 양적 완화는 2008년에 양적 완화를 9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Q1, Q2, Q3를 가는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는 걸었지만 이 양적 완화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채권 사주는 걸 멈추는 거, 줄이는 거,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을 일단 시작하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텀을 주고 있다가 금리를 정상화시켜서 금리를 올리고 또 일정한 텀을 뒀다가 그동안 쌓아놨던 채권을 시장에 푸는 거, 이걸 양적 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텀이 7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 7년에 걸쳐서 한 거를 지금 연준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올해 다 하겠다니까 시장은 지금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깜깜한 때는 사람은 달립니다. 앞이 안 보이면 질주를 해요. 시장이 지금 질주를 합니다. 어떻게 질주를 해요? 예, 아래로.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이 얹어졌어요. 대한민국 시장은 참 고약해서 수급 조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나 다 안정장치를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가 없어요. 원래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자가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가격을 무시하고 폭락하면은 바이더 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 언더는 누가 봐도 싸다. 우리는 10년, 20년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부터 담는다. 이러면서 이걸 사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이 장기 안정 펀드, 기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데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마음껏 플레이를 합니다. 어떤 플레이를 한다고요? 예, 하방으로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누구나 다 아는 이슈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모레 상장을 합니다. IPO를 해요. 그런데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은 기계적으로
비워놓고 채워야 돼요. 비워놓고 채워야 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비우는 작업을 기관은 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공매도 동원하지요. 선물매도 동원하지요. 어차피 현물은 다 갖고 있어요. 현물 매독 치고 밑에서 받아버리면 됩니다. 아, 참 속상하지만 이게 현실인데 그런 플레이에 개인 투자자, 특히 임계점에 맞춰진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내일 아침도 아마 반대 매매가 제법 나갈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은 결국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포지션을 자기가 관리 가능한 포지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그러한 시생을 딛고 새로운 흐름을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얼마의 텀이 남아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불확실성을 몰라요. 연준이 지금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발표를 할지, 양적 긴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발표를 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난 12월 달에 연준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해야겠다는 다수의 의원들의 변심이 있었고 두 번째에는 양적 긴축도 할 수 있다는 이 멘트만 들어가 있지 이 양적 긴축을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경로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밀당을 한다 그랬죠. 시장이 버틸만 하면 한 발 더 가요. 그래서 내가 금리 인상할 거야 그랬는데 시장이 뭐 해봐. 버티면 진짜 합니다. 그래도 버티면 다음에 또 해요. 그렇게 가는데 금리 인상할 거야 했는데 시장이 지금처럼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연준이 당초에 10개의 플랜을 세우고 있다면 이걸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는 이래저래 중요합니다. 연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시간에 이제 연준 발표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목요일이 지나야 이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아마 기술적으로는 오늘 패닉셀이 웬만큼 악재는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금리가 뭔데 그럽니까? 라고 묻는다면 금리는 중력이라 그랬죠. 중력이라 그랬어요. 금리가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게 기업 이익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주가의 이론 가격이라는 건 미래의 이 기업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합니다. 어떤 할인으로요? 금리로.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해요. 그런데 이 할인율이 제로금리가 지금까지는 미국 금리가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이 그냥 없으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수익을 다 땡겨와도 돼요. 할인이 없으니까. 금리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퍼가 100일 가도 테슬라처럼 퍼가 1000을 가도 용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할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은 다 이 기업 거야. 그래서 이 제로금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을 너무나 오래 끌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2008년부터 15년까지 제로금리로 유지했다가 올렸다가 다시 코로나로 제로금리.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이 제로금리를 통해서 발생된 자산 가격이 굉장히 K양극화로 자산 가격과 실물 가격의 괴리가 엄청 벌어졌죠. 원래 80년대까지는 금융과 실물은 1:1 매칭이었어요. 그래서 통화주의자는 철저하게 중앙은행의 통화는 성장률만큼만 통화를 풀면 된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화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이라는 거죠. 서로 믿으니까
유통하는데 실내로서 유통수단으로 쓰는 건데 예전에는 국가의 화폐가 자주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도 좀 담보를 하자. 그래서 금으로 담보를 해요. 이게 금본위제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도 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네가 달러를 찍고 싶으면 금을 연준 지하 창고에 좀 넣어놔라. 이게 금본위제입니다. 그런데 71년에 월남전 이후에 미국에서 전비 발행을 위해서 달러를 막 찍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보니까 야 연준이 앞만 봐도 금을 그만큼 확보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달러를 주면서 야 그냥 나 금으로 다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뱅크런이에요. 모두가 와서 달러를 가지고 금을 달라면 못 주죠. 그래서 금태환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유가의 달러 결제 수요를 만들어서 경찰 국가를 자임하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다가 70년대에 들어서 이 결국은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합니다. 이때 그 5.1 파동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2불에서 40불까지 뛰는 이런 파동이 절묘하게 수요하고 맞아떨어졌어요. 미국은 그 당시에 60년대에 이제 성장기를 보내고 집집마다 이제 1인당 마이카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유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자극하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스파이럴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70년대에 경제가 그냥 다 망가졌습니다. 이게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잔인한 70년대의 인플레예요. 도저히 이걸 잡지 못하니까 볼커가 나타나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를 20%로 올려버려요. 실업률이 24%고요. 수많은 화이트 칼라 사무실 사람들이 빌딩에서 떨어져 추락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기억이에요. 자, 지금 왜 이런 기억을 떠올리냐면 지금 물가상승률 CPI 지난달에 발표한 7.1%는요. 40년 만에 최고예요. 7.1%. 이런 금리는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란 성장에다가 물가 상승을 더한 게 이론금리입니다. 이게 실질금리예요. 그럼 선진국의 세계 지금 OECD에서 발표한 성장률이 3.5% 수준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CPI가 7.1%면 이론금리가 10%예요. 근데 지금 명목금리는 제로금리. 어떻게 되죠? 네,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자산이 무조건 튑니다. 여러분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만약에 잡지 못하면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 70년대에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드디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책임론이 핑퐁 게임이 시작되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자단이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물가는 연준 책임하에 관리하는 거고 연준이 잘 관리할 걸로 믿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입장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걸로 활용을 했고 정부와 연준이 손잡고 한마음으로 성장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갑자기 물가라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물가. 지금 성장은 20년째 아무리 부양하려고 해도 성장이 안 올라가죠. 네, 성장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놈을 일으키기도 쉽지가 않은데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적인 성장만 일어나죠. 성장주. 미국에도 빅테크 기업만 성장을 하지 중간 유통 단계는 다 내려앉았어요. 성장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가라는 괴물이 일어나니까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장을 부스팅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자, 이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정책 당국자는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일단 성장은 이건 장기전입니다. 단기에 안 끝나요. 그래서 이건 장기전 목표로 두고 지금 갑자기 뛰어나오는 이 물가라는 걸 때려잡지 않으면 이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떤 게 생긴다 그랬죠? 예, 기대 심리가 생겨요. 기대 심리가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예, 가수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을 말씀을 드렸죠. P와 Q, 균형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 가격을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가수요가 땡겨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가수요가 땡겨보면 물가가 더 올라요. 그럼 이 오르는 물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더 가수요를 땡깁니다. 이게 기대에서 경제학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기대 심리 이론입니다. 연준은 지금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견 타당한 얘기인데 문제는 성장이 버텨줘야 됩니다. 성장이 버티는 한에서 성장이 버텨서 경제가 디프레션으로 가면은 그거는 그냥 그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경로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이 물가와 가격 전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누구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총 효용, 고용도 줄고 물가만 올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최악의 경우죠. 지금 시장은 이런 것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거의 역대급 금융위기급으로 폭락을 했는데 실체가 과연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공포가 지배하면서 과매도한 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이 국면에서 매도한다는 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요. 저 위에서 현금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서서히 담아갈 만한 가격입니다. 주식 불파방 모토가 항상 똑같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입니다. 좋은 기업은 뭐라고요? 예,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내고 예측 가능한 이익을 내고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따박따박 예측 가능한 이익을 내는 기업. 그런 기업이 이렇게 시장에 충격으로 떨어졌을 때가 싼 가격이죠. 예, 좋은 기업을 사기 좋은 시즌입니다. 자, 그럼 과연 과거의 금리 인상기 2000년대 들어서 2번 있었고 99년까지 하면 3번이 있어요. 99년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2003년 말 4년부터 7년까지 했고요. 15년 말부터 18년까지 했는데 이 구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격적인가를 차트를 보고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나간 시간을 보면은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자, 이게 과거 코스피의 차트를 좀 길게 늘려놓은 건데 이 국면에서 보시면은 자, 이 국면입니다. 금리 인상이 99년에 금리 인상했죠. 코스피는 예, 사전에 좀 위축됐다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 다음 금리 인상기가 요 구간인데 요만큼 이게 작아 보이는데 작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충격만큼 돼요. 10몇 프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몇 개월 빠지고 나서 2007년까지 어떤 경로를 걷냐면 이만큼 올라요. 그 다음에 2014년 말에서 17년까지도 자, 3번의 경로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떤가요? 3번 다 금리 인상 예고된 충격을 몇 개월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나놓고 나니까 답을 알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야, 그러면 그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답이었네. 그죠? 야, 이거 뭐 떨어지면 사면 답이었네. 이때 무조건 사야 됐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못 사요. 왜 못 살까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때 뉴스를 펼쳐보시면 세상이 망해요. 2003년도 이때 기준금리 인상할 때도 뭐 그 9.11 테러 이후에 경기가 영 회복이 안 됩니다. 경기가 영 회복이 안 돼서 야, 이제는 이제 뭐 그 과거처럼 그렇게 못 올라간다는 그런 논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14, 15년도에 올라갈 때도 이때 뭐 특히 2011년 이때 같은 경우는 남미 국가가 파산을 간다해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온다는 뉴스가 신문 일면 도배를 합니다. 원래 하락장 때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너무 쉬워요. 야, 저때 사면 됐네. 그런데 못 삽니다. 대개 어디서 사요? 이렇게 박스 구간을 그렸던 구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5년을 박스를 그리는데 이때마다 컨설팅 하면은 이 떨어질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요새 조심하라는 얘기 뉴스만 틀면 다 나오죠. 조심해야 된다고. 야, 떨어지면 다 조심하라래요. 올라가면 이제 추세 돌파니까 기다려보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응 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시황을 매일 얘기하고 저도 시황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곡점과 저점을 내가 맞췄다. 내 말 맞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맞추는 사람이 평생 투자 기간 내내 그렇게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원초적인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기업에 맡겨서 그 기업의 성과를 나누고자 함이에요. 다만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있어서 이 변동성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니 이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 그 전략이 뭐라 그랬죠? 예, 분할 매수, 섹터 분산, 비중 조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식 불패방도 지금 비중 조절로 와 있지. 그럼 뭐 주식 불패방은 안 물렀느냐? 어떻게 안 물립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은 이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시장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 우리가 어떤 건지 봤잖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 뛰어든 게 다 이거 보고 뛰어든 거잖아요. 2020년에는 사기만 하면 100%씩 오르는 걸 보고 야, 주식을 안 하면 안 되겠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만 왕따 아냐? 그래서 다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망만 가고 싶죠. 야, 내가 왜 주식해가지고 이 괴로움을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괴로움을 주식을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또 와요. 언제? 21년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식 하면서 가격이 솟구치면 또 옵니다.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13년 동안 27배의 성과를 냈는데 그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끝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타이밍을 잡으려고. 지금은 불안하니까 안 해. 언제 할까요? 한창 올라가서 비싸질 때 또 합니다. 주식해야 되지. 지금은 주식하면 안 돼.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항상 이 패턴을 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이걸 감내하지 못하면 하루 사실 이번 1월 달처럼 4주 연속을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실 답 없습니다. 이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 뜨면 오늘 보세요. 상승 종목이 180개, 하락 종목이 2100개. 오늘 상승 종목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난 오늘 상승 종목을 갖고 있어.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지배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체계적 위험을 그대로 얻어맞는 게 맞습니다. 못 피해요. 다만 시장이 그럼 매일 이럴 거냐?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상승 하락 비율이 이렇게 하락 비율이 압도적으로 지난주부터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렇게 10분의 1, 9대 1 정도로 하락한 이후에 한 달 후의 경과를 보면 과거에 이런 게 한 11번 정도 있었는데 단 한 번을 빼놓고 한 달 후의 주가는 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좀 한번 이런 통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언더슈팅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모든 불확실성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수급 이슈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은 기계적으로 팔아야 될 물량만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야, 이 가격이면 너무 싸. 우리는 사야겠어. 라는 장기 투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냥 주가가 빠져요. 호가가 얇아서 조금만 누가 밀어도 그냥 호가가 몇 단계가 훅훅 없어집니다. 호가창을 보세요. 누가 그냥 한 2만 주 던지면 그냥 쭉 밀립니다. 그 2만 주 돌리는 건 누가 밀냐면 프로그램, 기계가 밀어요, 기계가. 굉장히 수급이 취약해진 시장에서 과매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전략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또 우리가 그리고 전략은 그렇게 정신이 차리고 나서 이제 전략을 다시 재수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교체 매매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다음에 올라갈 때 탄력이 빠르게 올라갈 게 이제 올라갈 때 다 안 올라가요. 유동성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종목을 같이 밀어 올려주는데 어차피 지금은 긴축을 하잖아요. 시장에 돈을 빼갑니다. 그러면 다 올라가지 않아요. 굉장히 선별적인 섹터만 선택받아서 올라가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올라가도 흥분할 거 없고 떨어져도 비관할 게 없어요. 매일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게 투자자의 운명이고 그게 일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80년대 들어서 금리는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지난번 금리가 기준금리가 2.5%입니다. 2.5%예요. 이번에 상단도 아마 2.5%일 겁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9번 올리면 이 금리예요. 9번. 그러면 연준이 지금 처음에 스탠스는 원래는 올해 안 한다 그랬어요. 내년쯤 할 거라 그랬는데 이게 빨라진 거죠. 그래서 올해 한 번, 두 번, 그러다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요. 자, 올해 네 번, 세 번이나 네 번 간다 그래요. 내년에 세 번 가겠죠. 후년에는 두 번. 그러면 2.5예요. 조삼모사입니다. 금리를 여기서 5% 이렇게 못 올려요. 왜 못 올릴까요? 금리를 5%를. 부채 때문에 못 올립니다. 부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이 국면은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GDP 대비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은 정책 대응을 하냐고 정부 부채가 엄청 커져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뭐가 되죠? 차환 발행 물량의 금리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이 자체로 통화 증발 압박을 엄청 받습니다. 금리만큼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의 상환 부담이 엄청 늘어나죠. 대한민국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예요. 1%가 올라가면 18조가 지금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이자 비용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금리 막 뛰고 있죠. 2% 올라가면 36조예요. 36조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연간 배당하는 게 통상 한 20조 배당합니다. 배당금 2배만큼은 써보지도 못하고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연준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부의 부채가 얼마라 그랬죠? 3경. 네, 3경. 그럼 거기 1% 올라가면 300조예요. 5%까지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로는 야, 이번에도 직전 고점은 못 깨겠구나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2.5% 못 깹니다. 그럼 9번이에요. 그 9번을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건 뭐 에크먼이라는 분이 나왔고 올해 8번 뭐 할 수도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헤드 타이틀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쇼 쳐놓은 거죠. 매도를 쳤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면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비관론자가 됩니다. 큰일 났다. 너희들 큰일 났다. 빨리 팔고 도망가.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걸 다 딛고 우상향해서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장기 성장 곡선을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나는 추세 변곡의 달인이야. 그런 말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네. 평생 그렇게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고장난 시기가 하루에 2번 맞아요. 어차피 맨날 매도 외치면 어느 날 폭락 구간에 매도 맞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자본주의는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한다는 건 우리가 과한 성장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내림의 변동을 평균해서 내가 갖고 가는 게 결국 전략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변동성 구간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서 이 판을 떨어져 나가면 다시 참여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참여할 확률이 많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금리는 중력이에요. 자산을 할인하는 요인이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때는 투자의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포 주는 부담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왜 그러냐면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젠 고포가 용인이 안 됩니다. 작년만 해도 퍼 50, 아유 그럴 수 있지. 퍼 100, 아유 성장이 훌륭한데 얼마든지 용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빠지면,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용하는지 드러나죠. 야, 이렇게 비쌌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성장에선 계속 내 다음에 사줄 사람이 줄을 섰어요. 주식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사고 나서 누가 나 다음에 이 가격 이상으로 사줄까를 항상 고민하세요.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내 다음에 줄 서가지고 이 가격에,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항상 보세요. 그럼 대체적으로 기울기가 45도 이상 올라가는 상승 곡선 주식은 정말 절제해야 돼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주식은 사야 될 때가 있다. 정거장에서 사시라. 멈춰 있을 때 사시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 구간에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기회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위기가 극복 못할 위기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인류가 생기고
인류 문명을 가꾸면서 극복 못한 성장 고난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그 듀레이션을 나하고 맞추는 훈련. 그래서 성장과 싸우다가 지금 물가로 지금 공격 포인트를 바꿔 있는 거고, 거기다 더한 거는 지금 이게 연준 자산인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통화주의자처럼 매년 성장률만큼만 통화를 뿌리는 게 정석으로 알고 40년을 보냈는데,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뿌려가지고 해결했죠. 또 뿌렸죠.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이 지금 9조 달러예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건 이걸 한 2조 달러를 줄일 거예요. 이제 매달 1,200억씩 채권을 사주다가 이제 매달 1,000억씩 채권을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럼 판다는 건 뭐죠? 유동성을 빨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장이 버텨줘야 빨아와요. 성장이 못 버티면 못 빨아갑니다. 경제가 순환에 돼야 돈이 생겨서 그걸 갖고 가죠. 결론은 뭐냐면 성장이 무너지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정책 경로도 성장이 버티는 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에 상상을 더하면 내일 곧 세상이 망해요. 지금처럼 막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주가 빠지는 것처럼 보면 곧 세상은 망하는 것처럼 지금 전개가 되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갖고 올해도 또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뛰면서 성과를 낼 겁니다. 다만 경로가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라는 괴물과 싸우고 이제 정책 경영 계획을 세울 때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확실성하고 좀 싸워야 되는 거.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우리의 성장률보다는 경로가 조금 무뎌질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작년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피크아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이익이 떨어지는 게 기대가 시장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 컨센이 떨어지는 거를 시장이 받기도 전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아마 2,750포인트 정도면 PBR 청산가치 1배 수준일 텐데 보통 이 가격 아래는 금융 위기급 아니면 잘 안 떨어지는 가격이고, 그게 이번에 깨진 거예요. 그런 이 구간에 오래 머문다는 거는 금융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이 금융 위기인가? 시스템 위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장은 이 수급 요인이 많아요. 이것도 참 답답할 노릇인데, 아니 투자할 데 없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도 한데 집값은 올라, 그래서 주식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걸 기회라고 해서 물량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 신규 상장은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체력에 맞게 갖고 와야지. 이거 보세요. 평소에 한 2, 3조 이렇게 해왔던 거를 작년에 14조 공모, 유상증자 14조, 29조를 시장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대우도 안 해. 물적 분할해갖고 주식도 안 줘. 이거는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투자자가 봉은 아니잖아요. 동반선상을 해야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정말 삶의 보탬이 되고,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니까 좋으네. 주식 투자는 좀 할만하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자금을 빨아가야지. 요새 좀 제가 주변에 주식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민망해요. 이게 뭐예요? 올해 더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혼자 12조 5천을 갖고 가요. 시장에 이렇게 큰 게 들어오면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유동성이 뭐 마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올해 아마 이 기록도 깰 겁니다. 뭐만 하면 유상증자, 뭐만 하면 신규 상장, 대여급으로. 프라이싱 한창 높게 해서 쭉 빨려왔다. 작년에 대여급 상장된 주식들 보세요. 공모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환경에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험 없는 투자자분들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우리가 같이 집단지성으로 우리 시장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안에 다 상장돼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여기서 임금이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되고 또 자본 차익이 올라와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전면 과세하죠.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본시장은 이제 좀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애정을 보내는 만큼 같이 건전하게 커집니다. 좀 불합리한 면들은 좀 같이 좀 조절해서 좀 좋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급 조절은 관리자의 책무예요. 이게 나오면은 뭐 증권사 내는데 수수료 받으니까 좋죠. 근데 투자자는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지금처럼 물 들어올 때 내 주머니부터 채운다고, 예? 모 그룹은 시가총액이 이제 전통 그룹사보다 커졌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다 떼가지고 물적 분할해갖고 다 신규 상장해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대로 올라가고. 누가 그 돈을 다 대줍니까?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뭐 시장이 다 깨져서 추세를 얘기하긴 어려워요.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그러는데, 그나마 좀 살아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나마 이제 전기전자 쪽에 섹터가 그나마 좀 덜 깨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폭락장에 방어가 잘 되는 섹터를 지금 선별해 둬야 이게 상승장에 이게 앞서 나갈 확률이 높은 주식들이 돼요. 그게 대체적으로 숫자가 좋은 기업이 뭐라 그랬죠? 지속 가능한 이익을 주면서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내주는 기업들. 지금은 꿈만 갖고 있는 기업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버티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슈나 테마 따라갔다가 물리면,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못 볼 역사적 고점에 내가 사는 수가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이슈나 수급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따라다니기보다는 지금 이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요것만 마지막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보통 시장을 그릴 때 RSI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의 위치를 얼마나 가 있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30 아래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한번 쭉 당겨 볼게요. 쭉 당겨 보면은 이렇게 RSI가 30 아래 지금 30 아래 내려가 있어요. 30 아래 내려가 있는 국면이 지금 여기 내려가 있는데 보세요. 유국면 바로 올라가죠. 또 어디 있나요? 유국면 여기서도 요만큼 올라가죠. 뭐 10년 동안 30 아래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여기도 이렇게. 주봉으로 RSI 30 언더에 내려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두려워할 국면은 아니에요. 다만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 테니까 멘탈 관리는 좀 하시자.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박원재 위원님이 이렇게 명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같을 때 정말 주변에 주식해라라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거장이 멈춰 있을 때 주식은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명강의 들으시면서 또 함께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도 입장 가능합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오후 9시까지 나온 확진자 수가 9,218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일도 우리 시장에서 안전벨트 꼭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주유소 2부도 함께 하셨는데요.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